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조국 수석 경질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죠. 나이트 포커스 먼저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귀국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에게서 특감반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주제어부터 먼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똑당과 전행이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국민에게 배째라고 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조수석을 조수석에 앉혀두려고 하는가? 네, 주제어 보고 오셨는데요. 청와대의 결정 예상한 반응이셨나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했다라고 이제 이게 언론 용어인데 사실은 이 사안 자체를 보면은 이른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그 행태가 뭐였냐, 그 비위가 무엇이었느냐. 지금 결국 지금 당장 실무적인 판단은 그러면 특별감찰반을 지금 저는 복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감찰을 하고 있는데 이 감찰 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 상당한 비위가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특별감찰본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문제도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문제를 밝히고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민정수석실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위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었고요. 사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회의 순방길에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불거졌고 네. 야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사안을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셨기에 네. 그래서 직접 오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고 네. 보고를 들어봤을 때 일차적으로 봤었을 때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정면 돌파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 정면 돌파라는 뭔가 커다란 장애물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돌파를 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일차적으로는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의 시각을 다시 한번 듣고 가죠. 오늘 김의겸 대변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어쨌든 청와대의 지시가 잘 됐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소극적인 대응이 좀 사태를 더 키웠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로 야당에서는 뭔가 관리 감독 책임이라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진제를 치시는데 사실 이제 대검의 감찰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부분은 어떤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검찰의 수사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의 수사관들이 바로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청와대에 처음부터 민주당으로서 같이 했다든가 아니면 선출직이었다든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과 처음부터 가까운 인물이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뽑힌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 조직, 검찰 조직 내에서 와서 특별감찰관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관해서 과연 조수석에게 그 인과관계를 엮어서 생각할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덜 밝혀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로 청와대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길었다든가 아니면 분명하게 쉽게 적발을 해낼 수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특별감찰의 지위를 남용해서 뭔가 문제를 더 다른 부분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일으키고 있었는데도 그걸 전혀 찾아내지 못했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대검 감찰 결과에 따라서 자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은 유보해둬도 되는 시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밑에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들이 잘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조국 재신임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뽑아봤는데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재신임까지 갈 것인지 두고 봐야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감찰반 자체가 사실은 이 정부에 있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과거 정부에는 청와대 내 특별감찰반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른바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경찰청 서울시경에 있는 이제 특별감찰팀인데 온노비 사건으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비서실장 시절에 민정수석 시절에 이 팀들을 청와대 직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정쩡하게 둘 게 아니라 확실하게 청와대가 통제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적폐청산 또 공직기강 확립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특별감찰령 자체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청와대랑 꽃갈까지 세워놨거든요. 이번에 아마 특별감찰본부에서 나오는 대검의 감찰본부 수사가 보면 아마 좀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오히려 당혹스러울 대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 파견된 이런 특별감찰반이 했던 행태가 예컨대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 있는 그 건설 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 이 수사팀, 이 감찰팀이 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여부를 밝혀야겠습니다만 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그 비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비위를 조사하려고 청와대 내부에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감찰팀들이 집단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반발을 하고 이것이 이제 조국 수석이 밀릴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다 원대 복귀시키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과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기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와대가 판단을 내려놔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정부 내 합동감찰반 같은 게 총리실에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해도 될 것을 청와대가 가뜩이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청와대에 이런 조직까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호가호위를 하고 큰 어떤 권력형 비리를 만들 수도 있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감찰 체계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테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비위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지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 공직이라는 것이 다 직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지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휘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교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조국 수석에게 좀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조국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민정수석 시스템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그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이전 정부에는 없던 이런 그 강력한 조직 이 두 가지 시스템이 한꺼번에 결부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이 특별감찰반의 명분이랄까요? 뭐 이런 위상 같은 게 상당히 이제 흔들리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민정수석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사정기록을 확 틀어뜨리고 특히 이제 대부분 검찰 수석이 검찰 출신들이 와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민정수석실의 운영이 이번 정권에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만들어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과거의 적폐의 한 부분이 또 거기서 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적폐를 없애기 위한 조직이었지만 과거의 적폐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부분들이 또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조직을 개편할 문제. 한편으로 보면요. 이 부분이 특별감찰반이나 강력한 권한이라고 했지만 예전 같았으면 개입을 했었을 때 그러면 경찰 측에서 이걸 청와대에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드러난 모순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말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수석이 잘못한 부분이 또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네,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야권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퇴에 반대하는 입장을 오늘 YTN에 출연해서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을 끝마쳐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물론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 행위는 100번 잘못했죠. 그러나 이것은 엄정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개혁을 지금 조국 수석이 아니면 못해요. 일반 법조인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또 변호사 돌아가니까 안 하고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시스템 진행 과정이다 이 얘기니까 양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왜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조국 수석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상징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조국 수석이 이론적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제야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다고 여러 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징성의 실무 경험이라든 것들이 뒷받침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박지원 의원이 말한 건 그거예요. 법조계 내부에서 결국 사람을 동원하게 될 경우 뭐 저부터도 당장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 들어가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큰 일원인 거거든요. 근데 조국 수석은 밖에서 들어온 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어떤 영향력도 있고 안다고 할까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임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네. 역시나 야당은 예상했던 대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이 업무를 빙자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각종 비리 행위는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서 권력형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할 직속 직원의 비리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조국 수석이든 누구든 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같은 견지로 좀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이 일이 첫 번째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로운 장관 인사를 할 때 인사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 인사 검증을 이제 민정수석실이 하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여러 가지가 빗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계속 인사검증의 책임 문제, 또 하나 지난번에 경호처 직원의 문제, 또 최근에 비서관의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청와대 기관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불거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야당이 늘상 이렇게 제기하는 어떤 공격 포인트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은 청와대 직원이 그렇게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이렇게 수사에 개입하는 문제를 그럼 다 보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옛날 같으면 묻혔을까요? 그 사건이 옛날에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른바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새로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과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요, 조국 수석이라든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도의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게 이게요, 좀 잘못됐는데 민정이란 말이 한자를 풀이하면 국민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수석실입니다. 청와대가 정책을 집행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가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가, 일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들 세세하게 통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서 그게 민정입니다. 이게 이제 사정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주로 검사 출신들이 자주 임명됐던 이유는 검사들이 여러 지방을 다니고 수사를 해보면서 그 법률적인 책임도 잘 알지만 실제로 그 어떤 사회 돌아가는 정보가 또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반드시 그 검사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근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했던 분은 김영삼 대통령한테 당신 아들 때문에 나라가 난리 났다고 맨날 김현철 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되지 않은 걸 정확히 보고하는 게 민정수석실 역할이고요. 사법개혁하고 이렇게 특별감찰하는 게 민정수석실이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도 civil affairs라 그러거든요.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게 조국 수석의 모든 책임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조개혁 이런 문제도요. 새로운 대법원장, 또 법무부 장관, 또 행자부 행안부 장관, 또 경찰청장 내각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온통 그 조국 수석 한 사람한테 누구는 학자 출신입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휘 통제 이것도요. 행정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한꺼번에 전 터지다고 봅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상징을 가지고 있는 조국 수석에게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지금 현재 거죠. 청와대 시스템상으로는 민정수석의 책임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 주장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야당의 공세에 관해서 결국 이제 정치적인 공세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좀 안민석 의원이 좀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야당으로서는 뭐 비판을 할 수 있고 공격할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겁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와 인사검증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주장을 해오고 네. 인사검증 과정 때문에 잘못된 인사가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청와대는 그 간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야당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청와대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러한 정도의 문제점들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버리면 청와대가 그정했다는 잘못했다는 걸 다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국 민정수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조국 수석 한 사람을 가지고 일종의 프레임이 씌워진 셈입니다. 거기에 사실 뭐 관례처럼 나오지 않았던 국회 불출석이라든가 네. 또 SNS를 한다라는 비판 같은 것도 하지만 현 정부에서 SNS 의미와 그동안에 뭐 수석이나 비서들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과 의미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히 맞서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국 수석을 지켜야 된다. 책임지는 방법은 뭐 이게 조국 수석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간접적으로 친한 분에게 한 얘기지만 맞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또 책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으니까요. 청와대는 좀 공직기강을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국 수석이 기강을 잡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어떨까요? 인적 개편 시기까지도 지금 좀 염두에 두고 있을 상황일까요? 지금 이 사태에서 핵심은 사실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조사를 하는데 특별감찰반이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걸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청와대 내부로도 상당히 밖에 알려진 것보다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은 지금 우리 민정수석이라는 시스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가 우리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악관에는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오히려 사실 조국 수석에 딱 맞는 시스템이 백악관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이트하우스 카운슬입니다. 네. 백악관 법률보좌관. 그러니까 어떤 헌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그런 정도의 학자가 네. 역할인데 지금 여기에는 민정수석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있다가 지금 책임을 다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여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조국 수석을 제물 삼아서 대통령을 힘 빼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 힘은 3년 차 되면 다 빠지고요. 그거는 다른 국정의 성과로 판가름 되는 것이지 이런 인사 하나 가지고 청와대 힘이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강이라고 하는 부분들, 관리 책임이라는 부분을 묻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강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힘, 권력 이게 기강이 아닐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반들이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려는데 거부를 했다. 이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면 반대로 치면요. 어차피 청와대에서는 그거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 원칙이에요. 영장 없으면 휴대전화 못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감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원칙대로 오히려 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이게 이렇게 예전엔 청와대에서 이게 하라고 그러면 군소리 없이 냈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청와대에서 방패를 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제대로 방패막이가 될지 또는 양날의 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열 변호사께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평화의 모멘텀이라며 김 위원장 답방 필요성에 공감한 뒤에 이 답방 시기를 놓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주제어부터 보시죠. 제가 1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백승주 의원님을 만나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놓고 밤새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백승주 의원님이 저한테 뭘 하나 기념품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 이거 돈이 많아 보이는데 달러 뭉치 좀 하나 주려는구나 하고 하간다 기다렸는데 조그마한 손톱깎이를 딱 선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북한에 돌아가서 그 손톱깎이를 쓰고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톱깎이가 인연이 돼서 제가 대한민국까지 왔고 네. 내가 초청이 왔는데 당신들이 왜 내 허락을 내한테 인사 넣으라고 하더니 빨리 해주세요. 서울 답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그 국력도 보고 우리 이 사와 우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지금 자리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돌고 있는 답방 시기는 12월 18, 19, 20일 이즈음이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12월 17일이 김정일 위원장의 출죽이죠. 그 아버지 제삿날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오지 않겠느냐. 뭐 13, 14일도 얘기가 있지만 그건 다음 주잖아요. 좀 아직 좀 너무 밭은 감이 있고. 네.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한간의 소문이 많이 있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12월 초까지는 좀 뭐 서울 답방을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지금 좀 계산을 좀 다시 하고 있고 아마 올려는 쪽으로 좀 마음을 바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북한은 연말에 이제 전체 총화 네. 기간이고 지금 신년사를 굉장히 좀 바쁘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 신년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과연 하루 정도 빼서 이제 올 것인지 그건 정말 김 위원장의 결단에 좀 달려 있는 문제죠. 네. 저희는 왔으면 좋겠죠. 네, 오늘 포커스에서 계속 이 시기 얘기를 다룰 거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요. 한번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죠. 먼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오늘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18일에서 20일 대한민국을 답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구체적으로 북측하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야 뭐 결정 날 때. 네. 뭐 아주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 18, 19, 20일 아직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라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연내 답방을 통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로서는 답방을 통해서 지금 북미 대화도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에 북미 간의 그 이른바 고위급 회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 정부로서는 답답한 일일 텐데 네. 어쨌든 저쪽에 최고 지도자가 내려와서 답방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일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그 뉴질랜드 방문하고서 귀국하는 길에서 기내에서 답방 시기보다는 비핵화 진전 촉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답방 시기를 굳이 못 박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정부 내 새로운 기대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 그 상춘제나 이쪽을 보수를 한다거나 또 지금 시상욱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또 어떤 저 남산 타워 문제 등등 뭐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런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네, 뭐 마침 조금 전에 장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연내 서울 방문설 관련해서 특정하게 서울타워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서울 중구에 남산이 있죠. 예. 남산 꼭대기에 가면 서울타워가 있는데 예. 12월 13일, 14일 정부에서 서울타워 예약을 받지 말라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는 바는 없으세요? 예. 여기 나와 계시는 장관님이나 어느 누구도 혹시 관계돼서 알고 계시는 건 없으신가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CJ 측에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없으시다. 예. 네, 저도 이 서울타워 이야기는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게 취재를 가야 되느냐, 이제 저희도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들끼리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3, 14일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가 북한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려오시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겠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연내에 와서 새로운 돌파구를 지금 더구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그제도 판문점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부 그 김영철을 만났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뭐 정부의 기대가 있을 테고 그 북한이 응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오늘 17일 이후에 18, 19, 20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사망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녹취가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답방과 관련돼서는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 답방과 관련해서 북미 간의 대화 하고 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과 그 진행 상황하고 같이 아마 결정될 거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됐습니다. 네, 북미 대화 관련해서 조금 전에 판문점 접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 앤드루 킴 CIA 코리아 센터장이 김영철 부장을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철하고 지금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벌써 11월 말부터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으로서도 북한 측의 의중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게 여기고 있을 테고 그럼 뭔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한 측이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의구심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같고요. 판문점 접촉을 했는데 김영철 부장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누가 나왔을까요? 그 카운터파트인 사람들이 실무진급이 나왔겠죠. 국장급 인사들이 나왔을 텐데 실제로 미국 쪽으로서는 계속 어쨌거나 판문점 접촉을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의 끈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북한 측의 태도를 보자면은 북미 간의 좀 적극적인 대화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래서 이걸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김영철 부장의 파트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다. 오늘 이렇게 국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는 어떤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 눈에는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것이고 북미 간에는 좀 긴밀하게 물밑 접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앤드루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뭐 급하게 판문점 와서 이제 누구를 만나는지 이제 아마 김성의 통일전선부 통일전 책략실장을 만나지 않았겠냐 추정들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일단은 북미 간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앤드루 김 센터장이 이제 곧 퇴임을 하는데 그 지금 실무진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만한 합의를 했다기보다도 이제 퇴임을 한다. 다음에 누가 올 것이고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무진 선에서는 지금 계속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북미 간에는 이제 대화가 지금 좀 격을 갖추고 좀 제도화가 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폼페이오 장관, 김영철 부장, 그리고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앤드루 킴, 그리고 김성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앤드루 킴 이제 센터장 빠지면 또 다른 실무자가 와서 대체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본 틀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화를 이어가던 앤드루 킴 센터장이 빠지면 후임자는 누가 올 건지 또 이 후임자가 이 대화를 기존의 속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올 수가 있나요? 예, 그렇게 하려고 아마 이번에 극비리에 와서 좀 급하게 좀 와서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잘 해달라는 당부와 뭐 퇴임 인사 같은 것들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외교가에서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일들인데 그런 일이 북미 사이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앤드루 킴 센터장만큼 북한 측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후임 인사가 와서 속도가 이렇게 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오늘 아까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오늘 YTN 출연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녹취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둡게 봅니다. 어둡게 보세요. 그러나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17일 날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 7주기고 또 그 후로 북한은 연말 총화 그 정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올 수 있으려는지 답방 전에. 그래서 김영철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게 돼야 됩니다. 그게 선순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12월 중순 넘으면 크리스마스 베케이션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인 거예요. 북한도 이제 서거 7주기 이후에는 약간 일정이 촉박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크리스마스 연말이 끼기 때문에 속도가 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인데요.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도 시기가 좀 특징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G20 그 정상회담 계기에 만나서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북측에서 지금 어떤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당초 예상했던 당초 열기로 했던 고위회담 또 비건 우리 대표랑 미국 대표랑 또 북한 대표랑 이렇게 실무적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계기에 더구나 미국도 연말 계기고 북한도 일반 총화 시즌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진전이 있을까? 결국에는 이건 미국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북한의 태도 변화,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일정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대로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를 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북한의 선택이 지금 아마 북미 간의 대화를 여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미 대화를 진행을 시키려면 일단은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이오가 만나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북한의 전략은 아무래도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건너뛰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왜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 일반적인 핵폐기 과정에 대한 그 실무 협상, 고위급 실무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큰 틀에 들어가기가 싫어하는 거고. 북한이 자신들이 해놓은 그 자해적인 핵폐기 조치를 인정하라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든 좀 승인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좀 세우고 가는 것이죠. 네, 실무진 차원에서 비핵화 요구들에 그렇죠.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정상들끼리 만나서 어떤 통 큰 결단, 빅딜의 형태로 결과물을 내겠다 이런 그렇게 문제를 생각이라는 풀어가려는 거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꼭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조금 재밌게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합니다. 왜 이번 기회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도 보고 우리 이 사와 우가 우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이것을 보고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남과 북의 체제상 차이점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경계할 것은 김정은이 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김정은을 환영하는 인위적인 인파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자꾸 김정은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두 칭송의 목소리나 백두 청산의 목소리가 다 같이 흘러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성사부 합창단의 목소리와 모습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발언은 아침에 국회 세미나 끝나고 이제 나오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민주주의의 혼성사부 합창단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답방을 꼭 실현을 시켜야 된다. 정부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서울 답방이 굉장히 큰 갈림길에 설 겁니다. 과연 3대 세습의 독재자, 세계적으로 고립된 독재자로 남을 것이냐, 그리고 핵무기만을 쥐고 있는 또는 아니면은 새로운 국제사회의 그 새로운 젊은 리더로 나설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북한이 대화를 나오기를 바라고 북한이 핵 비핵화 수순을 밟아서 더 밝은 미래를, 더 밝은 경제를 열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태용호 공사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북한에 김정은이 와서 KTX 타보고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도 가보고 싱가포르를 가서 그렇게 싱가포르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놀랐다지 않았습니까? 마치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덩소평이 92년에 남순 강화를 통해서요. 중국 남부의 발전된 산업 지역을 보고서 드디어 개방과 개혁을 결심을 했듯이 북한의 이 젊은 지도자도 이제 3대 세습의 그 고립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경제를 생각하고 핵보다는 경제를 선택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 얘기를 앞서 손톱깎이, 한국의 손톱깎이가 좋아서 그걸 보고 내려올 생각을 했다. 여기에 빗대서 표현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태용호 전 공사의 주장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영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뭐 반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국가들 정상회담 할 때처럼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위대를 막는 것도 인위적이지만 시위대를 또 보여주는 것도 인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 왔을 때 경호 안전 신경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우리가 치르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은 연일 북미 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열리면 진전된 비핵화 메시지를 들고 올 수 있을지, 또 핵사찰 허용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미국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올까요? 미국은 지금 대개 일정을 내놨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를 하고
그럼 이쪽은 제재를 푼다든가 다음에 종전선언이나 또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거 이미 10년 전에 벌써 10몇 년 전에 저 9.19 합의에서부터 네. 북미 간 그리고 육자회담 당사국 간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비핵화 순서대로 풀어주는 룰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비핵화를 북한은 몇 군데 시설을 폭파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성의를 다했다고 보여주지만 네. 미국 사람들이 보거나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특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유럽 지도자들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만 별로 시큰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지금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북한이 생각하는 지금 자기들이 비핵화의 선행 조치가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네네네. 건데 그 김정은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싱가포르에 가서 갑자기 국제적인 인물로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네.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에 오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극적 효과 한 번이지만 네. 이제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뭔가 개방적인 메시지나 비핵화 메시지를 분명히 내놔야 되거든요. 네, 조금 전에 저희 화면에 존 볼턴 국악관 정부장관이 예. 나왔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2차 회담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비핵화와 동시에 그 북한의 요구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답방 그 원래 연내에 답방하는 걸로 대개는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연말을 좀 넘기는 분위기고 또 북미 간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모든 신호가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시간 가면 갈수록 트럼프 정부의 인내력이랄까요? 또 트럼프가 지금 벌써 2월 달 넘어가면 이제 미국 하원이 바뀝니다. 네. 바뀌면은 민주당 다수당이 더 꼼꼼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들여다보려고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해온했던 어떤 협상 전략이 또 있습니다. 인권 네.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봄을 넘기기 전에 1월 정도에 북미 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또 김정은으로서도 비핵화와 함께 경제 개방의 의지를 좀 분명히 밝히는 그런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왜 그렇게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연말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연내에 답방을 했을 때 또는 조금 미뤄졌을 때 각각의 상황에 득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연내 답방을 한다면 정치적 돌파구가 일단 청와대는 마련이 되는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자신이 약속한 것,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연내 답방에서 좀 미뤄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북미 대화로 이제 다시 또 공이 또 넘어가게 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장기간 또 이제 경색 국면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12월 31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음력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좀 제발 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그 답방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 연내 답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답방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연 어떤 각오로 올 것인지가 또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래서 뭐 한 며칠 늦춰주더라도 또 연초로 하더라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국제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또 공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대진 교수님은요? 올해 3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벌써 남북 간에 허례허식이나 격식 따지지 않는다면 하루 당일짜리라도 5년 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두 교수 그리고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